예, 안녕하세요. 지금부터 2020년도 한국언론정보학회 가을철 정기학술대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은 지금 한국언론진흥재단 후원 세션이고요. 전체 주제는 한국 언론 생태계 전반의 신뢰도와 전문성 제고를 위한 언론인 교육입니다. 사회를 맡은 저는 충남대학교 손병우 교수입니다. 오늘 발표해 주실 선생님들은 세 분이신데요. 발표지에는 이제 서울신문의 김미경 부장님하고 건국대 박진우 교수님, 그리고 MBC 이성주 국장님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내용의 흐름상 이성주 국장님의 발표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박진우 교수님의 발표가 이어지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김미경 부장님께서는 오늘 갑자기 오전에 급한 일이 생기셔서 제2세션 종합토론의 앞부분에 발표를 하시도록 그렇게 조정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먼저 발표해 주실 MBC 미디어 기획국장이신 이성주 국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네. 예, 이성주 국장님 나와 계시고요. 그러면 지금부터 한 25분 정도 이성주 국장님께서 발표를 해주시면 접속해 주신 회원 여러분들께서 질문을 쭉 그때그때 남겨주시면은 우리 언론진흥재단의 이소은 박사님께서 요약해서 저희에게 전달을 해주면 그렇게 이제 또 토론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성주 국장님의 발표를 지금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국장님. 네.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소개받은 대로 저는 MBC에서 미디어 기획국장을 맡고 있는 이성주라고 합니다. 무엇보다 언론정보학회 자리에서 이렇게 발제를 맡게 돼서 큰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서 무슨 얘기를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을 좀 했는데요. 그러다가 결국 이제 제가 내내 하고 싶었던 얘기를 하는 게 어떤가 이렇게 결론 지었습니다. 새로운 이야기가 아닐 수 있고 또 듣기 좋은 얘기도 아닐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냥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PT 보시면 유통을 알아야 본질이 보인다 이렇게 제목을 달았는데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 먼저 좀 얘기를 하고 그 뒤에 이 세션의 주제인 디지털 교육을 어떻게 할까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묶음 판매의 시대 이런 제목을 한번 달아봤는데요. 아마도 이 학회분들께서는 또 일반인들 중에서도 많이 들어보신 말일 겁니다. 저희가 신문 지면을 얼마나 보시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지 않은 지 한 1년 정도 돼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그러니까 좀 습관이랄까요? 이런 게 남아가지고 저는 이제 이런 식으로 뉴스를 보고 있는데 여러분이 뉴스 보시는 거랑 조금 다를 겁니다. 제가 링크를 좀 누르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네이버라는 포털 안에 뉴스를 소비하는 한 방식인데요. 여기에 보면 이제 이렇게 신문들이 쭉 가판대처럼 나와 있고 한 신문을 이렇게 클릭하게 되면 그 신문의 오늘자 지면의 형식을 그대로 받아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거를 보시면 1면에는 어떤 기사가 떴는지, 또 2면에는 어떤 기사가 떴는지, 3면에는 어떤 기사가 떴는지 이렇게 쭉 나오고 마지막에는 사설도 나오고 이제 이런 식으로 배치가 됩니다. 이처럼 묶음 판매라는 것은 무엇을 먼저 보여주고 나중에 보여줄지 또 무엇을 크게 보여주고 작게 보여줄지 그러니까 이렇게 이 묶음 자체가 일단 하나의 메시지다 이제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묶음 통째로 신문이라는 형식을 통해서 독자에게 직접 전달이 됐습니다. 독자는 그러니까 그 묶음을 언론사로부터 직접 받아서 소비했던 거죠. 그런데 지금은 어떨까요? 지금은 아마도 여러 가지 방식으로 보고 계시겠지만 아까 봤던 것과 달리 이런 식으로 랭킹을 보시거나 포털 메인에 들어있는 기사를 아마 보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변화가 있습니다.
신문사가 독자에게 그 묶음을 직접 전달했었다고 한다면 지금은 그 사이에 포털이 끼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독자가 언론사로 연결되는 직접적인 연결이 약간 끊어져 있는 상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증발이란 말도 어쩌면 들어보실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로버트 터색이라는 분이 지은 증발이란 책에서 발췌한 문장을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이 사람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원래 이 사람은 이제 언론에 대한 책을 쓴 건 아니거든요. 여기에 뭐 카메라 얘기도 나오고, 테레비 얘기도 나오고, 뭐 다른 얘기가 다 나오는데, 새로운 시대의 유통 원리라고나 할까요? 이 부분을 정확히 짚어내고 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뭐라고 하시냐면, 모든 참여자는, 죄송합니다. 자유롭게 흘러다니는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다. 그런데 묶음 상품 판매자가 설 자리를 잃는다. 대신에 거대한 중개자 한 명이 살아남게 된다. 바로 플랫폼 소유자다.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근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느끼시는 거랑 비슷하게 생각하시는지요? 얼마 전에 카카오에서 이제 매년 하는 행사이긴 한데 카카오 이프라는 행사를 했고 여기에 이제 이분이 조수용 공동대표라는 분이신데 이분이 이제 키노트 스피치를 한 거를 제가 이제 캡처한 장면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언론인 여러분들이나 아니면 언론학자 여러분들께서 굉장히 익숙한 단어들이 좀 나와 있습니다. 편집자, 구독, 그다음에 퍼블리싱. 이거는 보통 과거에 출판사나 신문사 분들이 많이 쓰던 용어입니다. 그런데 카카오에서 왜 이런 말을 할까요? 이분은 특히나 이 키노트 스피치에서 연결과 구독을 굉장히 강조하셨는데요. 카카오가 언론사라고 생각하십니까? 언론사입니까? 여기에서 이제 제 질문이 있는 것이고, 저는 이제 언론에 대한 디지털 교육도 바로 이 지점을 생각하지 않고는 출발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아까 터색이 얘기했던 중개자, 플랫폼의 독점이라는 게 어떤 건지 우리가 알아야 되고,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키포인트라는 게 제 생각인 겁니다. 영국의 로이터 연구소라는 곳이 있습니다. 매년 디지털 뉴스 리포트라는 걸 내놓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언론재단이라는 곳에서 공동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조사 결과가 매년 나오는데요. 한국은 다른 나라와 굉장히 좀 많이 다릅니다. 뭐가 다른지 한번 볼까요? 자, 여기 장표를 보시면 이 사우스 코리아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사우스 코리아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보면 뭐 다른 나라도 그렇고 온라인 뉴스 소비가 많다. 이 정도는 저희가 다 아는 내용입니다. 근데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넘겨보겠습니다. 근데 좀 특이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제가 커서 움직이고 있는 손가락 표시가 보이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검색 엔진의 특정 뉴스 기사 키워드 입력, 그 다음에 요거는 저희가 좀 높죠. 근데 더 높은 게 있습니다. 뉴스 링크를 종합하는 뉴스 서비스 이용이 세계에서 거의 제일 높습니다. 반면에 저 밑으로 내려와 볼까요? 뉴스 웹사이트 및 앱 직접 접속이라고 하는 부분은 전 세계에서 거의 꼴찌입니다. 이거는 매년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연구에 참여하신 이소은 다가란 박사님은 이 결과에 대해서 코멘트를 하시면서 향후 보시는 것처럼 유료화 모델 개발에 어려움이 있을 거다 이렇게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근데 아마 이거 듣고 계신 여러분들 중에서 이런 생각하실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유통이란 거는 어떻게 생각됐냐면 제가 보기에는 유통이라는 건 그냥 보급소장님들, 보급소 분들, 그다음에 뭐 이제 그런 쪽에 종사하시는 분들만 뭐 아는 거다, 알면 되는 거다, 기자들이랑 관계 없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아마 많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지금도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약간 도발적으로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유통은 오히려 본질이다. 유통이 중요하고 중요할 뿐만 아니라 현재의 디지털 환경에서는 오히려 굉장히 본질적인 문제가 됐다. 오히려 꼬리가 몸통을 흔들듯이 유통의 본질을 흔들고 있다.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유통은 유통 담당자만 알면 되고 고민하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지금 큰 변환기에 우리 한국 언론의 어떤 본질적인 위기를 불렀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언론의 디지털 교육 문제도 이 문제를 절대로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혹시 계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두알적으로 또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한국 최고의 언론사는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방송과 신문 통틀어서. 이것도 역시 그 로이터 연구소의 디지털 뉴스 리포트에서 나온 건데요. 보시면 탑 브랜드라고 해갖고 쭉 나오죠. 오른쪽에 보실 겁니다. 우리나라의 탑 브랜드는 언론사 탑 브랜드는 네이버와 다음입니다. 다른 어떤 언론사가 아니고요. 이게 지금 현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카카오는 언론사가 맞습니다. 네이버는 언론사가 맞습니다. 그게 지금 저희의 현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다른 분들도 부르는 것과 마찬가지로 포털 생태계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독자에게 기사가 잘 전달만 되면 되지, 많이 전달만 되면 되지, 무슨 상관이냐, 플랫폼이 어떤 것을 타던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그러니까 그게 왜 본질이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글쎄 그럴까요? 이 얼마 전에 이제 나온 기사인데요. 이거는 사실 굉장히 전 중요한 자료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경우에 내부의 통계 자료를 절대로 각 사에게 자기 사의 통계를 주긴 하지만 그거를 종합해서 보여준 일은 절대 없습니다. 근데 이거는 크롤링이라는 기법을 통해서 한 언론사, 그러니까 두 개 언론사가 공동으로 이제 집계를 한 건데요. 보니까 이 많이 본 뉴스라는 메뉴를 통해서 이런 순서대로 언론 뉴스가 소비되고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여기서 누가 1등을 했느냐, 그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같이 나온 기사인데요. 정치 편향보다 더 큰 문제는 저질화다. 이렇게 이제 이 기사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과연 저질화가 무슨 얘기일까? 그런 생각을 하실 텐데요. 저는 그래서 이게 무슨 문제일까 한번 실제적으로 아주 구체적으로 여러분께 좀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요거는 지금 제 링크를 한번 해볼 텐데요. 이게 지금 정상인지 비정상인지 제가 제목을 좀 재밌게 달았습니다만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는 지금 포털 네이버에 들어있는 MBC 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포털에서 준비해준 MBC의 집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여기 보면 이렇게 기사들이 나오고 저희가 어떤 기사를 클릭을 하든지 MBC 사이트로 가는 게 아니라 이 포털 안에 머물게 됩니다. 이거를 인링크 소비라고 하거든요. 밖으로 나가는 거, 언론사 사이트로 들어가는 걸 아웃링크라고 한다면 이걸 인링크 소비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계속 독자들은 이 네이버라는 포털 안에서, 카카오라는 포털 안에서 기사를 소비하고 그리고 머물고 체류 시간을 늘리고 그 다음에 그 안에 들어있는 광고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언론사에서 네이버가 이제 특혜를 줘서 언론사에서 아웃링크로 나갈 수 있는 기회를 딱 하나 줬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기 보면 MBC 뉴스 주요 뉴스라는 항목이 있죠. 그리고 여기 보면 이렇게 기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기사들을 클릭하면 언론사 홈페이지로 아웃링크 돼서 나갑니다. 즉 언론사는 네이버의 포털에 기사를 공급하면서 요 작은 조각을 통해서만 자기 언론사로 독자들을 보낼 수 있는 기회를 갖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사를 누르시면 말씀드린 것처럼 네이버 안이 아니라 그 MBC 사이트로 건너가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이걸 왜 보여드리냐? 다음을 한번 보겠습니다. 두 언론사의 제가 방금 보여드렸던 아웃링크 부분, 언론사 주요 뉴스, 그 기사에 그 언론사의 간판을 단 주요 뉴스들이 어떻게 구성되는지를 한번 보는 겁니다. 왼쪽에 보시죠. 주요 뉴스라고 하는 것의 정의가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른 제목들이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주요 뉴스일까? 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이 주요 뉴스가 나온 시기는 아마도 그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직무정지를 하겠다, 이제 이런 시점이었는데요. 그때 주요 뉴스가 이렇게 뽑혀져 나왔습니다. 어느 언론사일까요?
왼쪽은 연합뉴스입니다. 한 해 300억을 국가로부터 지원받고 있는 언론사하고 기관 통신사죠. 그다음에 뉴스원 역시 통신사입니다. 이 두 개를 제가 고른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포털에 가장 많이 기사를 공급하는 언론사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속보를 가장 많이 쓰는 언론사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회사의 주요 뉴스가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러고도 이게 본질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을까? 저는 이제 그렇게 여쭤보고 있는 거죠. 그러면 그게 어떤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나? 이거는 제가 그 작년에 그 세계 언론인 총회에 가서 그 발표 들은 내용 중에서 발췌를 한 겁니다. 그 영국에 이제 발표자가 나와서 그 사람들이 디지털 뉴스를 읽다 보니까 인쇄용지 판매도 줄어들고 광고 수입도 줄어들고 기사 수도 줄어들고 언론사도 줄어든다. 이렇게 막 한탄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음 장표는 우리나라 상황입니다. 2008년에 인터넷 신문으로 등록된 곳은 1,300여 개 정도가 됐습니다. 그런데 2019년 작년이죠. 9,164개입니다. 한 해에 1,000개 이상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이거는 제가 그 어느 한 시점에 그 특정 키워드를 네이버 뉴스에서 넣고 검색한 결과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검색 결과가 수십 개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 이 유튜브나 그 지금 현장에서 보고 계신 분들, 유튜브를 통해서 보고 계신 분들이 알만한 언론사를 골랐습니다. 근데 기사를 한번 보시죠. 이 5개 기사, 이 4개인가요? 이 4개 기사의 바이라인, 즉 기사 작성자는 다 다릅니다. 그런데 기사 내용은 한 글자도 안 틀리고 다 똑같습니다. 이른바 보도자료 기사라고 하는 겁니다. 기사라는 말을 붙이기가 좀 부끄럽지만 어쨌든 그렇게 불려집니다. 즉 돈을 받고 파는 기사들입니다. 이게 바로 제가 보는 포털 생태계입니다. 그래서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프랑스의 르몽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 유료 구독자가 그 30만 명으로 급증했습니다. 독일도 마찬가지고요. 미국 뉴욕타임즈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유력 언론사들이 그 신문 발행에서 굉장히 고전을 하고 독자 감소로 고전을 하다가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 역설적이게도 이익을 내고 플러스로 돌아서고 하는 일들이 전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기회를 얻을 수가 없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는 겁니다. 제가 약간 좀 흥분한 것 같나요? 이제 항상 계속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할 기회가 별로 없어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디지털 교육을 어떻게 할까, 무엇을 할까, 누구를 대상으로 할까 이런 얘기를 이제 다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권위 있는 언론인 재교육기관은 제가 생각할 때 한국언론진흥재단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지금 이 교육 과정인데요. 커리큘럼도 알찹니다. 저는 되게 운이 좋아서 여기서 교육 과정 중 일부를 이수하기도 했고 또 제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강사로 나서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과목들을 보시면 알겠지만 아무래도 실무 즉 이제 콘텐츠 생산 쪽에 이제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한 20개 중에서 한 2-3개를 빼고는 다 이제 콘텐츠 실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교육이 그러면 어떻게 작용할까를 한번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가 한번 봐주십시오. 첫 번째가 데이터 저널리즘 기초고 두 번째가 멀티미디어 스토리텔링인데요. 먼저 데이터 저널리즘을 한번 볼게요. 저 링크 중에서 좀 보면서 설명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이거는 경향신문에서 했었던 데이터 저널리즘 콘텐츠입니다. 제가 이제 지금 관훈클럽 편집위원이기도 한데요. 거기에 이제 수상 후보로 올라와 있는 작품이기도 합니다. 보시면 이 숫자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클릭을 하게 되면 이 콘텐츠로 들어옵니다. 근데
또 클릭을 하면 이 숫자가 나오고 왜 만들었는지가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조금 인터넷이 늦습니다만 이렇게 사람이 막 내려오고 이 하나하나가 다 지금 기사인 셈입니다. 이거를 누르면 어떤 분이 어떻게 산재를 당하셨는지가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느 장소에서 어떻게 어떤 이유로 저는 굉장히 이게 중요하고 좋은 기사이고 취재 방향이나 목적 그다음에 표현하는 방법 등에서 되게 우수하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 페이지가 죄송합니다. 이 페이지가 그러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좀 복잡하긴 하지만 이렇게 구체적으로 보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이 크롬 브라우저에서 실행을 했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고 보면 여기 페이지 소스북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이 소스북이 메뉴로 들어가서 이 페이지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막 이렇게 글씨들이 나오죠. 방송에서 아마 보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뭐 프로그래머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이런 말 하는 것 자체가 너무 우습지만 이거를 지금 HTML은 마크업 언어라고 합니다. 데이터 저널리즘 콘텐츠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런 마크업 언어를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여러 가지 정의들이 나오고 여기 CSS라는 말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 JS라고도 나옵니다. 이거는 CSS는 스타일 시트를 말하고요. 여기 JS는 자바스크립트를 말합니다. 이 자바스크립트에 들어가면 더 복잡하기 때문에 제가 더는 안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냐면 데이터 저널리즘 콘텐츠를 만들기 위해서는 취재도 잘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엑셀도 다뤄야 되고요. 그거에 더해서 CSS가 뭔지, 마크업 언어가 뭔지, 자바스크립트가 뭔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런 표현을 하기 위해서는 자바스크립트를 기초적인 수준의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렇게 프로그래밍 한 거를 서버에 올려서 웹페이지와 동작하는 거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거 기자가 다 할 수 있는 일인가요? 아니면 기자가 단기간에 교육을 받아서 할 수 있는 일인가요?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인가요? 그게 바람직한 건가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멀티미디어 스토리텔링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다시 또 사이트로 넘어가는데요. 저희 회사의 기자, 저희 회사의 콘텐츠 중 한 명인데요. 한 명이 만든 건데요. 최근에 뭐 조회수가 한 100만 정도가 날 정도로 굉장히 히트를 치고 있는 콘텐츠입니다. 근데 이게 인터넷이 느려서 좀 늦게 나오네요. 나오도록 놔두시고, 예. 이 콘텐츠 같은 경우에 이른바 이 멀티미디어 스토리텔링 과목에서 배울 수 있는 그런 거겠죠. 근데 보시면 단순히 그림을 편집하는 데서 멈추지 않고 여러 가지 글자와 사진 이런 것들을 조합해서 막 편집을 하게 되는데요. 이런 걸 하려면 기본적으로 애프터 이펙트라는 장비를 능숙하게 다룰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사실 멀티미디어 콘텐츠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저도 동영상 편집은 좀 해봤지만 이 애프터 이펙트라는 툴을 다루는 거는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또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거를 기자가 배우는 게 맞나요? 아니면 기자가 아니면 누가 해야 되는 건가요? 그리고 그걸 하는 사람은 이 멀티미디어 콘텐츠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그 사람은 언론인입니까? 아닙니까? 그래서 다시 이제 본론으로 돌아와서 지금 보여드리는 장표는 그렉 바버라는 분이 이제 소개하신 건데요. 워싱턴 포스트의 뉴스룸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기자만 있는 게 아니라 각종 스태프들이 함께 코워크를 하는 시스템으로 짜여져 있습니다. 이분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기본적으로 기자 3명에는 분명히 한 명의 기술진은 붙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저희 언론사가 그렇게 돼 있나요? 그렇게 돼 있는 곳이 흔치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마지막으로 질문을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이거는 사실 어떤 논증이라기보다는 저의 주장이라고 할 수 있을 건데요. 주장이지만 디지털 교육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해서 묻는다면 저는 주장을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무엇을에 대한 질문입니다. 저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먼저 지금 가장 시급한 교육은 업의 본질을 크게 흔들고 있는 유통 환경에 대한 이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데이터 저널리즘? 죄송하지만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독자들을 홈페이지로 직접 오도록 유도하지 못한다면 독자들에게 보여줄 수도 없는 콘텐츠입니다. 네이버나 다음 같은 포털은 뉴스 콘텐츠를 받지만 자바스크립트나 CSS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 콘텐츠는 받지 않습니다. 즉 데이터 저널리즘 콘텐츠를 아무리 많이 만들어도 포털로는 유통을 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제가 볼 때는 이 유통 환경에 대한 이해, 그리고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데이터 저널리즘 콘텐츠는 포털에 유통될 수 없다. 이런 정도의 기본기를 아는 디지털 콘텐츠 감수성이 오히려 필요한 시대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두 번째, 누구에게 그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은 몇 명에게 교육을 시키는 건 저는 소용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기자들 전체가 있어야 될 필수 과목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이 자리에 이제 계신 분들이나 듣고 계신 분들, 교수님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이런 부분들을 분명히 언론 지망생이라면 달라진 상황에 따라서 분명히 교육을 받고 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소수라고 여기다 제가 붙였는데요. 저는 이 소수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언론사의 의사결정권자들이 지금 이 상황, 업의 본질이 흔들리는 이 상황을 심각하게 느끼고 그 서로 머리를 맞대고 함께 고민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아까 보셨다시피 언론사가 무엇인지, 기사는 무엇인지 등 그 업의 본질이 훼손되고 흔들리는 상황이라고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물론 꼭 그걸 언론사가 해야 되냐라고 묻는다면 그건 또 다른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언론사에 소속되어 있는 저로서는 또 제가 맡은 발제 분야에서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디까지나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의 주장입니다. 어찌 보면 교수님들이 다 아시는, 또 지금 유튜브 등을 통해서 보고 계시는 시청자분들이 다 아시는 내용일 수도 있지만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성주 국장님께서 그 매우 실질적인 지금 우리 현실로 닥쳐 있는 현장에서의 그런 질문과 또 대답의 어떤 실마리를 던져주셨는데요. 그 지금 이제 1세션에서는 우리가 이성주 국장님과 그 박진우 교수님의 발표만 진행을 하고 그 내용이 그 발표자들이 모두 참여하시는 이 세션에서 이제 종합 토론을 이어가게 되는데요. 그에 앞서서 우선 그 지금 이 우리 자료집, 발표 자료집에 나와 있는 내용보다 오늘 발표를 조금 더 구체적이고 풍부한 내용으로 하셨기 때문에 지금 유튜브를 통해서 세션 2에서의 이제 이 2부 종합 토론에서의 토론을 위한 그 지금 참고를 하고 계시는 토론자분들을 위해서 이성주 국장님이 방금 발표하신 내용에 대해서 조금 부연해서 말씀을 하실 수 있도록 지금 현장에 와 계신 몇 분하고 이렇게 질문을 해주시면 조금 부연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질문을 지금 여기는 인원수가 10인 뭐 이렇게 제한되기 때문에요. 지금 많이 와 계시지는 않지만 질문을 한 가지씩 생각하실 동안 제가 네. 질문을 먼저 하나 그러면 드려보겠습니다. 이제 그 이 국장님께서는 이제 그 질문 형식으로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요. 기자가 이런 멀티미디어 콘텐츠
핵심인 애프터 이펙트를 다뤄야 하는가, 숙달해야 하는가, 그리고 데이터 저널리즘이 제대로 되려면 이 디지털 콘텐츠 관련된 여러 가지 뭐 프로그램이나 기술들, 기능들을 매우 능숙하게 구사해야 하는가. 그것이 전통적인 기자가 해왔던 일도 아니고, 또 기자는 현장에 뛰어다니면서 취재하기도 바쁜데 이런 것까지 다 이렇게 이제 해야 하는 것인가. 현재는 그 기능이 매우 뉴스룸과는 별개된 이 디지털 콘텐츠를 다루는 또 그 영역은 별개된 곳에서 이렇게 또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고, 취재 기자들과 이제 말하자면 이렇게 연결되어서 지금 전달하고 있는 그런 방식인데, 이것을 더 고도화된 이 데이터 저널리즘이 되고 멀티미디어 콘텐츠를 하려면은 기자가 그걸 다 습득해야만 당연히 그것이 더 고도화될 텐데, 그것이 바람직한 일인가? 이제 이런 질문 형태로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듣기에는 그 습득을 해야 한다, 이런 쪽으로 방향을 잡고 계신 것 같은데, 그런 걸 습득을 하고 난 다음에 기자가 직접 그걸 습득을 하게 되면은 뉴스의 품질은 어떻게 더 그 퀄리티가 높아지는 것일까요? 그러니까 그게 해야 한다로 만약에 들으셨다면 제가 좀 잘못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오히려 소수의 전문가보다는 근데 다수의 감수성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사실은 그 뭐 HTML을 다루고 뭐 자바스크립트를 다루고 이런 기술들을 그 필드에 있는 기자들이 모두 알 필요는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오히려 그런 걸 잘하는 사람들과 이 뉴스룸의 기자들이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는 구조, 그러니까 별동대처럼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같이 항시적으로 논의하고 일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게 필요하다. 네. 예, 이제 그렇게 말씀을 예. 드리는 거고요. 전문가들은 따로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분들에 대해서 그냥 전선 꼽아주고 무슨 이렇게 연결해주고 이런 기술자로 볼 게 아니라 하나의 뉴스룸의 구성 단위로 보고 같이 일해야 된다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기자 교육에 있어서는 어떤 게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냐면요. 현장에서 일하는 기자는 감수성이 있어야 됩니다. 이거는 내가 이런 파일을 하나 구했어. 이런 자료를 하나 구했어. 근데 이거를 기사로 쓰는 때 되게 갑갑해. 그러면 이때에 이거는 이렇게 만들어 보는 것이 좋겠다. 이거는 이렇게 만드는 거 보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감수성. 두 번째, 이거를 가지고 왔을 때 이거에는 어떤 단계로 진행될 거니까 그러면 이런 것들을 보완돼야 되고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겠다. 이런 걸 아는 감수성. 그리고 이거를 딱 시켰을 때 기술자들이 아무리 뛰어나다고 해도 당장은 안 된다. 이런 걸 아는 감수성. 이런 감수성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뭐가 나아질 수 있느냐. 컨텐츠의 질이 지금보다는 훨씬 나아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현장과 기술자들이 엮일 수 있기 때문에. 두 번째, 그냥 버려질 것도 새로운 기사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더 정확하고 중요한 풍부한 기사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네. 예. 혹시 MBC 뉴스룸 보도국 차원에서는 그런 것들을 조금 더 그러면 유기적으로 그 과정 안으로 넣을 그런 구조적인 뭐 어떤 변화의 그런 계획을 지금 추진하고 계신가요? 제가 사실은 이게 올해 3월까지 보도국 소속이었고요. 네. 그 올해 3월 이후에는 이제 뉴스 콘텐츠를 약간 벗어나서 네. 지금 한참 기사가 많이 나오고 있는 OTT, 동영상 네. 콘텐츠 이쪽의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 제가 관훈 클럽 편집위원이다 보니까 이거를 이제 저한테 부탁을 하셔가지고 제가 하게 됐는데요. 네. 제가 그 직전에는 디지털 뉴스 담당을 하면서 그런 브릿지 역할, 그다음에 같이 협업하는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좀 노력을
하긴 했죠. 네. 예, 그래서 예를 들면 저희 기획취재부가 어떤 자료를 가져오면 이 자료를 보고 이 자료에 대해서 같이 논의하자라고 해서 저희 팀에 있는 디지털 뉴스 팀에 있는 팀과 그 기획취재부가 같이 만나서 공조하게 하는 그런 그룹을 만들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 네. 예, 이제 그런 시도가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그러면 아직은 좀 그 구조의 재편의 단계로 지금 각 방송사들이 혹시 뭐 아시면 넘어가는 그런 단계라기보다는 그런 개개의 인자들이 이제 먼저 이런 것들을 습득하고 이해하고 그런 연결고리가 되어줘야 하는 그런 단계 정도. 제가 보기에는 예. 그러니까 그런 과정 이행이 네. 약간 어떤 곳은 빠르기도 하고 또 느리기도 하지만 완전히 이행된 과정은 아니고 네. 그 맹아들이 보이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SBS에도 그런 취재팀이 같이 구성되어 있기도 하고 네. 그런 시도들이 자꾸 나타나고 있는 게 지금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나 아직 완전히 이행되지는 않았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언론사들 입장에서는 당장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데이터 저널리즘 콘텐츠를 얼마나 큰 포션으로 할 것인가에 대한 합의나 이해가 좀 없는 거죠. 예, 그래서 그냥 포털에 보내는 기사야 그냥 평소에 쓰는 스트레이트처럼 쓰면 되지 굳이 이렇게 해야 되나 하는 의문들도 있는 게 사실인 겁니다. 네. 자, 제가 이제 우선 그 뉴스룸 내부와 관련해서 우선 질문을 좀 드렸고요. 아마 그 종합 토론에서는 이 포털 구조 중심의 이 유통 환경 속에서 전통적인 저널리즘의 기능이 여러 가지로 제한되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한 아마 토론을 많이들 해 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이 자리에서는 토론을 좀 생략하기로 하고요. 그 이성주 국장님에 대해서 혹시 플로어에서 우리 지금 한 4분 계시는데요. 연구자분도 한 5분, 6분 계시는데 다 한번 혹시 지금 그 질문을 해 주실 거 있으신 분 계시면은 혹시 어디서 오신 그 질문 한 개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에는. 네. 안녕하세요. 저 기자협회부의 김달아 기자라고 합니다. 기자협회부의 정달아 기자님. 네, 김달아 기자라고 합니다. 예. 네. 제가 궁금한 거는 국장님께서 그 디지털 관련한 감수성을 좀 키워야 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디지털 감수성을 키워야 된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걸 좀, 기자 교육을 좀 사내에서 좀 어떻게 그 감수성을 키울 수 있는 좀 방안이 있을지, 그러니까 아무래도 실무를 또 3월까지 하셨으니까 조금 그런, 아까도 협업 말씀하셨지만, 그런 협업은 어쨌든 그런 특별한 팀에서만 경험을 할 수 있는 거지만, 그래도 이게 좀 다수로 좀 교육을 하려면 좀 어떻게 해야 되는지라고 생각하시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교육 과정을 짜라고 하면 좀 어려운 질문인 것 같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아마도 이게 이제 이렇게 주장을 하긴 했지만 그 교육 과정을 어떻게 짜야 되고 또 얼마만한 자원을 투여해야 되고 얼마만한 시간을 들여야 될지 이런 부분들은 그냥 제가 이렇게 답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 지금 전문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언론재단에서도 되게 고민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분들하고 같이 얘기를 해봐야 될 부분이긴 한데 사실 아시잖아요. 이제 기자 하고 계시니까. 그러니까 그런 게 사실은 저희 언론사의 그 교육 시스템이라고 하는 게 대부분 이제 도제식으로 운영되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냥 제안식으로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 지금은 기자 입사해가지고 상식 시험 보고 논술 시험 보고 들어와서 경찰 기자를 하고 이제 이렇게 가는 과정이 기존의 교육이라고 한다면 이거와는 다른 어떤 부분들이 이제는 정말 시도돼야 되는 게 아닌가. 공적인 자리에서 그런 디지털 감수성에 대한 교육이 좀 필요한 게 아닌가. 저는 그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렇죠. 아주 좋은 말씀이셨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약간 여유 있게 진행을 했는데요. 앞부분에는 조금 준비 과정상 조금 늦게 시작을 했지만, 예, 우리 이성주 국장님의 이 방송 뉴스 현장에서의 말씀을 들었고요. 이것으로 일단 이성주 국장님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이어서 박진우 교수님께서 이번에는 조금 더 다른 각도에서 시민 언론의 부상과 함께 또 어떤 교육을 해야 할 것인가, 그것이 이제 전문 언론인의 그런 교육 과정과 같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그런 내용으로 발표를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박진우 교수님께서도 한 25분 정도 해주실 수 있는데요. 두 번째 발표, 뉴스미디어 생태계 진화를 위한 시민언론 참여자 교육의 필요성과 방안을 주제로 건국대학교 박진우 교수님의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희 건국대학교 신문방송학과의 박진우입니다. 저한테 주어진 주제는 저기 시민언론 참여자에 대한 언론인 교육입니다. 생각해보면 이제 이게, 지금 이제 문제가 될 시점이 왔구나라는 생각을 저는 다시 한번 해보게 되고요. 사실 말씀드리다시피 이게 언론인 교육이라고 하는 영역뿐만 아니라 영역이란 것 자체가 어쩌면은 오늘 발표하신 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사실 이제 학술적으로 약간 의제화되기는 어려운, 그러니까 언론계에서는 굉장히 우리가 이게 실무적인 문제일 것이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물며 여기에 시민 언론과 관련된 문제가 되면 더 이제 실무적이고 정책적인 문제라고 생각되기 쉬운 이제 그런 주제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지금 여기서 이 내용을 다루면서 그렇게만 다루지는 않겠다라는 말씀을 좀 먼저 좀 드리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 조금 하는 과정에 시민들과의 문제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하다 보면 결국 기성의 언론인 교육 과정 전반이 어쩌면 새롭게 문제가 될지 모른다. 그게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의 어떤 저널리즘의 한 모습이지 않은가라는 얘기를 아마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빠른 속도로 이 내용들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언론 참여자들에게 대해서 언론인 교육을 어떻게 실시할 것인가, 우리가 알고 있는 원칙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게 있습니다. 빌 코바치, 톰 로젠스틸 언론재단에서 나온 이 저널리즘 기본 원칙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 사람이 시민 언론인이든 전문직 언론인이든 이거 안 되지? 근데 그 사람이 시민 언론인이든 전문직 언론인이든 그가 저널리즘 활동을 하는 이상은 동일한 기본 원칙에 구속을 받아야 한다. 그게 뭐냐? 진실에 대한 추구를 해야 하고 투명성과 접근 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 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 원칙 교과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 말인즉슨 이분들은 전문직 언론인들과 시민 언론인들 사이에서 질적인 구분을 두고자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만약에 그랬을 경우에는 이 사람들에게 부여되는 원칙과 교육받아야 할 내용은 동일하다라고 간주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논의를 찬성한다면 그 다음 페이지부터 나와야 될 얘기들은 아무런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동일한 것이기 때문에 그냥 가서 교육을 받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교육받을 것이냐, 언론재단에서 여기 박형철 과장님 오셨는데 언론재단에서 고민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필요한 프로그램을 만들면 됩니다. 그런데 과연 그럴까? 이제 이걸 한번 따져봐야 될 문제 시점에 온 거 아닌가라는 얘기를 이제 좀 드릴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됩니다. 세상에는 엄청나게 많은 시민 언론 참여자들이 있습니다. 목적도 다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쓰지는 않았지만요. 아까 이성주 국장님 발표하시면서 우리나라에는 2,000개, 3,000개가 넘는 인터넷 언론사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전문직 기자라고 명색으로는 전문직 기자로서 취급받아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교육받고 있는 것이나 활동하는 방식이나 따지고 봤을 때는 우리가 KBS나 MBC, 조선일보나 동아일보의 기자들과 절대 같을 수가 없습니다. 언론인 교육 과정에서 그럼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아마도 이중으로 배제되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존재들입니다. 자, 이런 사람들 포함해가지고 교육을 받아야 될 시민 언론이라고 하는 대상자들은 정말 무궁무진합니다. 그리고 각기각종이고요, 다양합니다. 이 사람들에게
무슨 교육을 어떻게 하란 말이냐. 이런 문제가 저희한테 지금 제기가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국의 기성 언론인 교육에 대해서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해봤습니다. 오랫동안 언론인 교육 프로그램이 운영이 되어 왔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앞에 지금 제가 보니까 서울신문의 김미경 부장님께서 훨씬 더 저보다 정리 잘해주신 것 같아요. 이 문제에 대해서. 한국언론연구원이 5공화국이 출범하고 난 이후에 한국언론연구원이 생겨나면서 국가에서 신입기자들, 모든 언론사의 신입기자들을 무조건 한국언론연구원에서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때는 뭐죠? 희망찬 제5공화국의 출범을 앞두고 기자들을 데려다가 정신교육을 좀 시키겠다라고 생각하셔도 무방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렇게 시작된 언론인 교육의 프로그램이 40년 전통을 가지고 지금도 언론재단에 의해서 수행되는 굉장히 중요한 기능이 바로 신입사원 교육이기도, 신입기자 교육이기도 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각종 이제 재교육 프로그램들이 있고요. 기자협회, 방송기자연합회, PD연합회, 관훈클럽 등등등등. 여기에다가 국내의 각종 대학원들까지도 여기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수많은 교육 프로그램 생겨나는 것인데 우리가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가 다 일일이 파악하기 힘들 정도로 교육 프로그램이 생겨나고 있는 원인은 앞서 이성주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간단합니다. 이게 오랫동안 우리 언론사들이 공채 제도를 가지고 이 사람을 뽑았고 선배들이 데리고 다니면서 도지식으로 교육을 시켰기 때문입니다. 여기에는 어떤 전제가 있느냐? 이 사람이 전공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1954년도에 한국일보에서 처음 공채 제도가 도입된 이후로 모든 전공을 불문하고 와서 시험 보세요 라고 한 이유로 언론계에서 언론인 교육을 접하는 기본적인 가장 큰 전제, 지금도 무너지지 않은 전제는 이 사람이 전공자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랬을 때 처음부터 네가 지금까지 배워왔던 것은 다 요즘 좀 센 말을 쓸 수는 없고요. 그러니 여기 와서 새로 배워라 일 수도 있습니다. 그게 우리 60년, 70년 동안 유지되었던 언론인 교육의 기본적인 원칙이기도 합니다. 자, 다른 얘기인데요. 지금의 우리 대학들의 언론학 교육은 꼭 이렇지는 않습니다. 나날이 신문방송학과를 졸업한 학생들이 언론인이 되는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것 또한 분명한 사실입니다. 여전히 3분의 1 정도 수준에 불과하긴 합니다만은 높아지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 취업시장과 대학 교육을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 이거 나중에 따져봐야 될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저는 교육 현장에 있으면서 이걸 느끼게 됩니다. 기자들의 전문성이 강화되어야 한다라는 것 또한 기자들의 각종 서베이 조사에 보면 꾸준히 나타나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난 전문성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이거 2013년도에는 96.1%, 2019년도에는 95.9%까지. 뭐 숫자는 약간 왔다 갔다 합니다만 어쨌든 한마디로 압도적이다 이렇게 표현해도 될 것 같습니다. 무엇을 교육받고 싶습니까? 자, 기자들은 자신의 전문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그러면 너는 무엇을 교육받고 싶으냐 할 때 취재보도 관련 전문 역량을 강화하는 것들이 53.9%로 가장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디지털과 관련된 무슨 테크닉을 하고 싶다, 데이터 저널리즘을 배우고 싶다, 뭘 배우고 싶다 이런 식으로 쭉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밑에 나와 있는 표를 보시면 이게 2019년도에 조사된 자료를 사례들입니다. 자, 한마디로 말해서 전문 역량을 강화하고 싶고 그 전문 역량이라고 할 때 뭔지는 잘 모르겠으나 아마 오랫동안 얘기해 왔었던 취재 주제와 관련된 전문적인 지식의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 다음에 디지털과 관련된 것들이 수요가 그 다음으로 높게 나타나고요. 뭐 언론의 기본적인 자세랄까요, 규범이랄까요, 원칙이랄까요, 이런 것들은 맨 뒤에 있는 것 또한 부인하기 어려운 사실입니다. 통계상으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거 질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과연 한국 언론인들이 진짜 전문성이 떨어지는가? 이거는 상반되는 답변이 다 가능한 주제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한국의 언론인이 과거와 같이 제너럴리스트로서의 기능을 하던 시대는 끝났다라고 학자들이 진단했던 것은 1990년대 일입니다. 이미 많은 문제 제기가 있었고요. 93년도 중앙일보의 시도라든지 다양한 시도로 전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들이 있었고요. 특히 특정 주제 영역으로 교육의 프로그램들이 개편되기 시작했던 것은 90년대 일입니다. 요거 여기 당시로서는 굉장히 젊은, 당시의 언론재단의 젊은 박사님이셨을 김정욱 박사님이 1999년도 남재일 박사님 이런 분들이 내셨던 언론인 교육과 관련된 리포트들을 보고 있으면은 가장 중요한 것은 더 이상의 제너럴리스트 시대는 아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90년대의 논의입니다. 자, 그러면은 20년 동안 언론재단에서 이 문제와 관련된 수많은 교육을 했다고 했을 때 한국 언론의 전문성의 수준이 지금 그때보다는 여전히 똑같다? 여전히 부족하다? 라고 하는 것은 뭐가 문제일까요? 정말로 기자들이 전문적인 지식에 대해서 아는 바가 아무것도 없어서 그렇다? 는 아닐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니까 뭔가가 구조적으로 사람이 겸손해서 나는 여전히 많이 배워야 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생각하는 건 좋은데 그게 아니라 뭔가 구조에 의해서 이 사람들이
뭔가 여전히 잘 모르는 일에, 자기가 전문성을 쌓기 어려운 일에 내몰리고 있는 어떤 구조가 존재하고 작동한다라고 우리가 전제해도 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양면성이라고 말씀드렸던 것은 아마도 지금의 전문성은 90년대 이걸 지적했을 때, 그리고 20년 동안 언론재단의 교육의 결과 그 이전의 전문성과는 아마 수준을 달리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한국 언론은 전문성 떨어지고 있다는 비판에 시달리고 있고요. 기자들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거에는 진짜 몰라서 그랬을 수 있습니다. 지금은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인터넷에 하는 논객들과 인터넷을 활동하는 강호의 전문가들과 지식 대결을 하다 보니 내가 저 사람보다는 전문성이 부족해 라는 상대적인 의미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생겨났었던 그러한 대중들에 대한, 인터넷 논객들에 대한, 전문가들에 대한 두려움 혹은 질시, 무시, 이 모든 것들이 뒤섞여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여전히 나는 전문성이 떨어지고 있어요 라고 대답하는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이 통계는 조금 내면을 뒤집어 볼 필요가 있는 그런 수치들이다라는 생각을 저는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인즉슨 기자들이 이렇게 대답했다라고 했을 경우에 절대로 고지고대로 믿어서는 답이 안 나올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런 얘기들은 뭐 특별히 길게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디지털 시대에 뉴스가 변화하고 있는데 그 뉴스 자체가 소위 말해서 우리 최대위과 같은 학자들은 하이브리드 미디어 시스템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뉴스 자체가 과거와는 좀 다른 방식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기성의 아날로그 아울렛을 독자들이 따라가서 충성해야 하는 그런 모습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 아마 다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다른 방법으로 얘기하자면 시공간 속에 굉장히 편재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냥 우리 환경과도 같은 것들입니다. 소셜미디어가 가한 충격은 생각보다는 굉장히 크다라는 것에 대해서 저는 현재 기자님들께서 조금 한번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많은 언론학자들이 소셜미디어의 시대에 소셜미디어와 레거시 미디어의 영향을 놓고 봤을 때 여전히 레거시 미디어가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야 하고 아직 소셜미디어가 레거시 미디어 역할을 대체하지는 못했다라고들 이야기하십니다. 그 말은 저도 동의합니다. 학술적으로도 그러하고요. 뉴스 현장에서도 그러합니다. 그 말은 사실입니다. 근데 그렇다라고 해서 소셜미디어는 우리는 우리의 업을 위해서 얘네는 그냥 우리 부수적인 거야 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때부터 이야기가 조금은 달라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가 달라져 있느냐? 이미 대중들이 뉴스를 접할 때 하는 방식들, 뉴스라고 해야 무엇이 뉴스인가라고 인식하는 어떤 흐름 자체가 이미 달라졌다는 얘기입니다. 아마 디지털에 계셨으니까는 그게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아실 겁니다. 우리는 9시 뉴스에 나오는 1분 20초짜리 뉴스를 뉴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1분 20초짜리가 아닌 뉴스도 존재할 수 있다. 라는 것에 대해서 아직도 현직 기자들마저도 동의를 잘 하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 그걸 인정하는 순간 뉴스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둘러싼 아마 가장 중요한 오래된 위계 구조가 뉴스로만 해서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아마도 그래야 할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지금은 경계의 문제이고요. 벽이 어떻게 유지될 수 있느냐. 경계 획정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제기되어 있는 순간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과정에서 시민언론 참여자들은 그러면 어떻게 디파인 될 수 있느냐라는 걸 우리가 이제 고민해야 될 시점에 온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현재까지는 전문 언론인들이 뉴스 생산의 각 단계마다 의사결정 권한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저널리즘 문화의 중추는 거의 변하지 않은 채로 남아 있습니다. 패터슨과 도밍고라고 하는 두 언론학자가 10년 전에 2008년도에 쓴 2008년 메이킹 디지털 뉴스라고 하는 책에 나오는 결론입니다. 지금도 아마 동의하실 겁니다. 뉴스 생산의 단계에서 저널리즘 문화의 중추는 거의 변하지 않은 대로 남아있고 여전히 기성 언론인이 뉴스룸의 가장 중요한 통제권과 결정권을 가지고 아마 있을 겁니다. 지금은 어떨까요? 앞으로도 근데 그렇게 가능할까요? 이것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시민언론 참여자들은 이렇게 2008년도에 이 저술이 나오던 이 시점에 시민언론에 대한 관심이 학계에서 가장 높았던 시대입니다. 웹 2.0이라 합시고 구호가 열심히 난무했던 시대이기도 합니다. 그 하에서 열심히 대중들이 참여한다라고 주장했던 시대입니다. 어떻게 참여하느냐? 대중들이 열심히 뉴스를 읽고 댓글을 달아준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대중들이 자신의 주변에 있는 환경을 사진을 찍어가지고 휴대폰으로 사진 찍어서 언론사에 제보해주고 그로 인해서 새롭게 뉴스를 발굴하고 증언자로서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말은 맞습니다.
그거 외에 시민들이 직접 언론을 만들겠다라고 나섰을 경우에 그러면 기성 언론을 어떻게 대처했느냐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아마도 그 영역을 언론사들이 시민들이 어떻게 참여해야 한다고 하는 영역을 벗어나서 내가 직접 뉴스를 만들겠다라는 시민들에 대해서 언론이 별로 그렇게 호의적인 태도를 취하진 않았을 겁니다. 왜? 뉴스는 우리가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라고 아마 생각을 했을 겁니다. 자, 이런 논의를 하다가 시민 저널리즘의 참여가 어디까지가 참여인가? 어느 단계까지 참여가 이루어져야 시민 저널리즘이라고 할 수 있는가라는 논의가 2008년, 2009년, 2010년 열심히 학계에서 논쟁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2013년 논의를 정도가 되면 완전히 사라져버렸습니다. 학계에서도 사라져버렸습니다. 국내도 그렇고요, 해외도 그렇습니다. 왜 그랬을까? 혁신 논의 시작됐던 그 2013년도입니다. 뉴욕타임즈 그 보고서가 2013년에 나왔습니다. 그 이후로 온갖 형태의 디지털 뉴스룸의 등장과 이런 문제가 제기가 됐습니다. 시민 참여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 들어갈 여지는 없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저는 어느 순간 뉴스룸 내부의 전문 언론인들이 이 논의들을 혁신이라는 이름 속에서 자기 내부의 문제로 만들어버렸다. 내가 여전히 통제할 수 있다는 전제가 여기에는 작동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랬을 경우에는 어떤 언론인도 시민들, 디지털 역량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런 모든 사람들과 협업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내가 활용하는 사람들이지 이 사람은 나와 협동을 해야 하는 대상은 아니라고 생각할 겁니다. 협동은 이정주 국장님 말씀하신 협동은 언론인들 내부의 협동입니다. 언론인들 내부의 협동입니다. 거기에는 여러 가지 위계의 관계가 있고 조직 내의 위계 관계가 있고요. 심지어 고용의 문제도 다를 겁니다. 아마. 근데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는 협동은 시민들과의 관계입니다. 아마 시민들과는 내가 협동한다라고 아무도 생각하지 않을 거고요. 결정적으로 혁신 저널리즘 패러다임 안에 그런 패러다임이 없었습니다. 어떤 혁신 패러다임도 그걸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거 권력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뉴스 통제권을 둘러싼 시민들과 전문직 언론인들 간의 힘의 통제권, 권력 밸런스의 문제고 권력 밸런스 이동이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론적으로 저널리즘 제도 경계의 소멸이라는 얘기는 바로 이 권력 밸런스를 어디까지 이동할 수 있는가. 기자들이 시민들에게 어디까지 나눠줄 수 있는가라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해외에서는 이 문제가 굉장히 문제가 되었던 시점은 에드워드 스노우든이나 위키릭스 같은 사례들입니다. 이거는 저널리즘인가? 위키릭스는 저널리즘인가? 아마 국내에서는 그렇지 말도 아마 말 꺼낼 가치조차 없음이라고 답변하실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만은 해외에서는 왜 이 사람들이 저널리즘이 아니란 말인가? 네가 생각하는 저널리즘이 도대체 뭐냐라고 하는 논의가 시작되었던 겁니다. 물론 거기에 대해서 답은 있을 수 없습니다만은 논의가 시작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전문직 언론인이라고 말하는 프로페셔널이라고 하는 이 전문직 정체성 자체는 어쩌면 보면 지금은 소멸되는 단계일지도 모릅니다. 혹은 소멸이라는 말이 너무 지나치다면 굉장히 리퀴드한 유동적인 것이고요. 앞으로 스스로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대상이기도 하다. 라는 생각을 저는 해보게 됩니다. 그랬을 때 시민 언론인 참여자들과 전문직 언론인들의 관계는 매우 중요하고요. 교육은 이 관계를 새롭게 구조화하는 두 집단의 만남의 장이 될 수 있다. 라는 얘기 또한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만약에 앞으로 시민 언론인 참여자들을 언론인 교육의 대상으로 포함시켜야만 한다라고 생각한다면, 그렇지 않다라면 이럴 필요는 없겠지만 한다라고 생각한다면 일단 뭐부터 해야 되냐면요, 뉴스가 전문 직업인데라는 것이라는 생각부터 우선 벗어나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뉴스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배우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대로 니네도 배워라고 생각하는 순간 아마 대화가 잘 안 되기 시작할 겁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디지털 현실에 대한 적응은 더 어려울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게 이제 여기 나와 있었던 내용들이고요. 이걸 위해서 시간 문제도 있으니까요. 조금만 해볼게요.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로운 원칙 어떻게 고민해야 되느냐. 일단 코바치와 로젠스트의 명제는 일단 의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모두에게 적용되는 고유한 저널리즘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은 회의하실 필요가 있고요. 이들에게 필요한 원칙과 시민들에게 필요한 원칙은 다를 수 있다. 다른 것일 수 있고 따로 따를 수도 있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은 교육의 과정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서로 상대방에 대해서 이 문제는 노출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민 언론인들은 이걸 더 중요시한다. 전문직 언론인들 이걸 더 중요시한다. 너희는 어떠하냐? 이런 차이는 노출되면 좋은 차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둘째, 시민 언론 참여자들의 교육에 포함시키는 건 좋은데요. 이 사람들이 진짜 원하는 게 뭐냐? 어쩌면 기술적인 테크닉은 훨씬 더 전문직 언론인보다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전문적인 취재 노하우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문직 언론인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취재원이 시민 언론인보다 훨씬 당연히 많을 거야. 대체로 그렇긴 합니다만은 반드시 그럴 가능성은 별로 없습니다. 뭐가 저 사람들에게 필요한지는 모를 일입니다. 이거는 박형철 과장님께서 체계적으로 조사를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수요에 대해서. 언론인, 도대체 시민언론 참여자들이 교육받고자 한다면 너는 무슨 교육을 받고 싶은 거냐? 그리고 이 사람들이 저는 기술 교육 받고 싶어요. 저는 디지털 역량이 필요합니다. 저는 취재 역량이 필요합니다. 그게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도 표면에 드러나는 거 말고 그 밑에 이 사람들이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 이 내용이 도대체 뭐냐? 이것 또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아마도 장기적으로는 세 번째 내용이겠지만요. 현재 언론인 교육 프로그램은 이러한 과정을 염두에 둔다면 아마 시민들에게 하는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라고 하는 것, 미디어 수용자 교육이라고 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핵심은 이 모든 과정을 하면서 뉴스 생산의 과정에 참여하고 뉴스 생산의 경험을 어디까지 교육할 것인가? 어느 범위까지로 넓혀 놓을 것인가. 기자들에게는 당연히 이 사람들이 만드는 사람들이니까는 교육의 과정에 포함되겠지만 시민들에게 이걸 빼버릴 가능성이 매우 높죠. 그러면 전체 시민 언론인 참여자 교육, 시민 교육, 전문직 언론인 교육이 서로 영역이 인위적으로 어그러질 가능성 또한 매우 높아지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것도 고민하셔야 됩니다. 고민해야 됩니다. 수용자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과 통합되는 것에 대해서도 고민해야 됩니다. 기술 교육을 어디까지 할 수 있을 것인가. 기술 교육은 정말 중요한 문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언론재단의 교육 프로그램과 관련된 자료들을 보고 있으면 해마다 많아집니다. 그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데이터 저널리즘의 과정이 여전히 필요하고요. 뭔가 테크닉의 측면에서 가는 것은 필요합니다. 근데 이성규 국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모두가 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거를. 모두가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상황에서 어떤 사람에게는 정말 실무가 필요하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기획이 필요하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디지털의 마인드가 필요합니다. 이 또한 기술교육이라는 이름으로 뭉뚱그려 넣었던 것을 굉장히 분할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 또한 분명한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제도적으로 요거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모든 것의 원죄가 공채제도에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상당한 책임을 공채제도가 져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근데 오늘날 공채제도가 1954년도 한국일보, 1970년대, 80년대 우리 선배들 세대의 공채제도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지금 동아일보에서 이런 거 보고 있으면은 학생들 고생 좀 하겠더라고요. 이거 땀방울을 극부하고 채용 연계형 인턴을 지원하라고 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공채제도 아닌가요? 이게 공채제도 아닌가요? 신입사원들한테 무엇을 요구하는 걸까요? 기획력을 요구하는 걸까요? 디지털 마인드를 요구하는 걸까요? 실제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는 테크놀로지를 요구하는, 기술을, 테크닉까지 숙련된 테크닉을 요구하는 걸까요? 언론사들이 신입사원을 뽑으면서 도대체 무엇을 원하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무엇을 원하는지 내가 생각하는 우리 회사의 인재상이 뭔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모든 학생들은 대부분의 경우에 어떤 회사에 들어가더라도 통용될 수 있는 스킬을, 입시의 스킬을 만드는 것이 학생들이 대응하는 방식입니다. 우리는 언론사에 들어가는 그 언론인 후보자들이 바로 이러한 형태의 스스로의 개성들을 완전히라고 하면 너무 과한 말이고요. 스스로 없애버리면서 뭔가 스스로를 표준화시키는 과정에서 자기를 구축하고요. 그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을 뽑고 있다라고 생각하셔도 무방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과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마도 언론사에 계시면은 국장님께서는 신입사원 선발을 해보셨을 겁니다. 어떤 사람을 저 사람들 속에서 뽑아야 되느냐. 교육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 아마 구체적으로 이 모든 문제가 빙글빙글 돌아서 다시 처음으로 온다면 이 문제로 돌아오지 않을까라는 생각 또한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너무 과한 그런 프로그램들이나 비현실적인 프로그램들은 물론 이런 제도들을 조금 이제 언론사들이 스스로 나서서 할 수 있는, 수정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무튼 굉장히 복잡하게 말씀을 드렸고 길게 말씀드려서 좀 죄송합니다.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런 것 같아요. 시민언론 참여자들을 교육시킬 것이냐 단순하게 생각하지는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원칙에 따라서 시민도 니네도 저널리즘 활동을 한다면 저널리즘 원칙에 종속돼야 해 라고 한다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실 고민할 필요가 없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들어옴으로써 언론인 교육의 내용 자체가 어쩌면 바뀔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하지 못했던 문제들을 함께 가지고 들어올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문제를 준비하는 작업들, 우리 이제 디지털 시대에
뉴스가 무엇이고 저널리즘이 무엇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을 하는 과정에서 생겨날 수밖에 없는 문제들이고요. 아마 앞으로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야 할 그런 과제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두서없이 발표 드렸는데요.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박진우 교수님 고맙습니다. 오늘 그 이성주 국장님도 그렇고 박진우 교수님도 그렇고 지금 방향은 이성주 국장님은 이제 방송 뉴스의 이 혁신과 변화 속에서 실질적인 질문을 던지고 계시고 박진우 교수님은 이제 그것보다 조금 더 폭넓고 근본적으로 그 뉴스 개념의 전통적인 뉴스 개념의 변화, 뭐 뉴스 통제권의 변화, 그것이 이제 결국 그 미디어의 변화와 시민의 참여가 가능해진 이제 이런 환경 속에서 발생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고, 따라서 그때 이런 변화 속에서 어떤 그 교육 시스템 그리고 교육의 기본 개념이 재정립되어야 하는가, 이제 이런 차원에서 쭉 질문과 답을 해주셨는데요. 자, 혹시 그 우리 또 그 기자협회에서 오신 우리 기자님 질문하실 거 있으면 한 가지 질문을 받고 그 종합 토론에서 이제 좀 더 구체적인 토론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하실 거 있으시면 하나 만들어 보시죠. 예, 우리 이 국장님. 무섭습니다. 은사님이십니다. 지금 배울 수 있어요. 예. 네, 그래서 그 여쭤보고 싶은 게 이제 대체로 말씀하신 거 다 공감하고 저도 생각하고 있는 거랑 크게 다르지 않다고 느꼈는데요. 그 저도 이게 발제를 하면서 이게 되게 어려운 제목의 발제를 맡았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굉장히 쉽지 않은 답이 없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근데 그 교수님께서 이거를 발제를 하실 때 그 시민 언론에 대한 개념을 어떻게 정의하고 시작하셨는지, 그리고 구체적인 제가 잘 이해를 못해서 그런지 사례는 어떤 거를 말씀하시는 건지 좀 사례까지 더불어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요. 그 개념 관련해 가지고 저는 지금 현재 시민 언론이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문직 언론이 아닌 모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문직 언론이라고 봐야만 하지만 거기에 포함 안 되는 사람들도 아마 포함될 겁니다. 가장 중요하게는 시민 언론이라는 이름으로 자기가 뉴스 생산에 나섰던 사람들의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례는 한국은 의외로 많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는데 별로 없습니다. 오마이뉴스와 같은 사례들은 초기에 성공적인 사례들이었지만 지금은 생각외로 없는 편입니다. 전 세계 여타 나라의 시민 저널리즘의 실험에 비해서는. 그럼 지금 현재 남아있는 것들은 저널리즘 제도의 바깥에 있으면서 자기가 만들어 놨던 사람들입니다. 유튜브는 지금 어쩌면 지금 유튜브가 그런 영역이 되어버렸고요. 아시다시피 유튜브는 상당 부분 기성 언론인, 정치인, 방송인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저널리즘 제도, 전통적인 언론의 영역 바깥에 존재하는 것들입니다. 자, 우리가 시민 언론 참여자를 교육할 때 교육의 대상이 하면은 이 사람들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정치하다가 유튜브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유튜버도 말씀이시죠? 예. 이 사람, 현재로서는 이 사람들만이 시민 언론 참여자라는 말 속에 포함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전문직 언론이라는 하는 개념 자체를 우리가 좀 넓혀준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영역들 꽤 많겠죠. 단순히 댓글 달아주는 사람, 댓글만 다는 걸로 나는 참여한다고 만족하는 사람부터 기사 제보해주고 사진, 우리 지역에 있는 충청북도 어디에 사는데 우리 동네 오늘 처음 눈 왔어요. 사진 찍어서 연합뉴스 보내주는 사람, 학생들 포함될 수 있습니다. 저는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랬을 때 지금 말씀드렸던 언론인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구분을 어떻게 둘 것이냐, 언론 활동의 영역을 어떻게 둘 것이냐, 참여의 범위를 어떻게 둘 것이냐라는 기준들이 우리가 고민을 하게 될 것 같고요. 그 중에 뭐까지 언론이라고 말하기 좀 뭐하지만 그래도 어떤 형태로 우리가 기준을 잡아 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저희 언론정보학회에서 이제 작년 7월에 그 뉴스타파하고 함께 세미나를 했었는데 그때는 이제 기성 언론과 그 작은 1인 매체 언론 같은 간의 이제 그런 협업해서 기성 언론들이 가지고 있는 노하우라든가 이제 여러 가지 시스템 이런 것들을
전수해주고 같이 협조하는, 또 그다음에 그 1인 미디어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풀뿌리에서의 다양한 정보 소스들, 이런 협업이 가능하지 않겠는가 하는 이제 그런 주제로 저희가 토론을 했었는데요. 오늘 이제 박진우 교수님의 이 발제는 또한 그 현실로 지금 존재하고 있고 급격하게 확대되고 있는 그런, 우리가 이른바 이제 유튜버라고 얘기하는 적극적인 어떤 1인 뭐 그 매체 그 이 활동가들, 이제 그런 분들 중심으로 해서 교육이 들어간다면은 아마 이런 것들이 아래로부터의, 우리가 지금 가장 세계적으로 골치를 아파하고 있는 그런 허위 조작 뉴스들을 막 생산해내는 이제 그런 그것들에 대한 정화의 어떤 좀 체계적인 접근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기대감도 갖게 되네요. 자, 이것으로 우리가 지금 다음번 그 종합 토론이 1시 40분부터 시작이 됩니다. 바로 지금 이어서 이 내용에 이어서 종합 토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1시 40분부터 되는데 여기에 참여자분들이 좀 여러분들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시간 여유를 조금 갖고 지금 그 세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청중 여러분들께서는 1시 40분에 다시 접속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것으로 박진우 교수님의 발표를 마치고요. 그리고 1세션의 첫 번째 발표 순서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해 주신 우리 이성주 국장님하고 박진우 교수님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